그날 밤 침대 위에서 그분이 꺼낸 거대한 물건을 보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평생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67세에 재혼했습니다. 초혼인 남편은 70세. 첫날 밤에 그가 보여준 뜻밖의 행동,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몇십 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 누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그분이 갑자기 이불 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저를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67세 김미숙 할머니의 황혼 재혼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 초혼인 남편이 보여준 뜻밖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미숙입니다. 제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 쑥스럽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4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딸 하나를 남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저는 딸 하나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새 아빠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딸은 훌륭하게 자라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어느덧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았지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올해 70세인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어요. 철수 씨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철수 씨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딸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걱정했다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해외로 떠난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 뒤 노인정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노인정에 갔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 창가에 앉아 바둑을 두고 계셨죠.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먼저 다가가진 않았어요. 아이고, 미숙 씨 왔어. 여기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박철수 씨라고. 김옥순 할머니가 저를 불러 그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철수 씨는 바둑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날은 노인정에서 특별히 건강 체조 강사가 오는 날이었어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모두 일어나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체조를 따라했죠. 처음에 철수 씨는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체조하던 중 갑자기 제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오래된 디스크 때문에 가끔 그랬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내 오래된 디스크라.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잘 알아요. 잠시 앉으시는 게 좋겠네요. 철수 씨는 제게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 건네주셨죠.
이 파스가 효과가 좋아요.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작은 배려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그날 이후로 철수 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적적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부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철수 씨의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철수 씨는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정에서, 그 다음에는 동네 산책로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차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철수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 번 말문이 트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추억이나 부모님과의 에피소드를 말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저와 철수 씨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네 뒷산에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온 김밥이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머니께 배운 솜씨로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철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요리를 해온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김밥 속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 있었고 간도 적당했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연습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0세의 남자가 누군가를 위해 밤늦게까지 김밥 만드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산중턱에 있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고 바람에 나무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나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겼습니다. 미숙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전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이제는 흐릿하게만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죠. 딸아이를 너무 사랑했고요. 주말이면 항상 딸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딸아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하루하루 버텨냈죠. 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웠어요. 평생 부모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손길처럼 편안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앞으로도 같이 산책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철수 씨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철수 씨의 어머니는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 돈으로 철수 씨를 대학까지 보내셨대요. 철수 씨가 직장을 갖게 된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만두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일이 내 낙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일하셨어요. 70세가 넘어서야 겨우 가게를 접으셨죠. 그런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철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날이 제일 괴로웠어요. 너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3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철수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부모님에게 헌신적인 아들은 드물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철수 씨의 집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벽면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사진 속 어머니는 병마로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철수 씨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요.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혼자 살아온 터라 누군가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대요.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어머니가 미숙 씨를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역시 철수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재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수 씨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함께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우리 나이에 영화관에 간다는 게 조금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어요. 저는 그런 날을 특별히 챙기지 않았지만 철수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작은 깜짝 선물이 있어서요. 저녁에 제 집으로 와주실래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고 저녁에 철수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요. 오늘이 화이트데이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70세의 남자가 특별한 날을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미역국은 왜 끓이셨어요? 그게 미역국은 어머니가 항상 특별한 날에 끓여주셨거든요. 생일이나 명절이나. 그래서 저도 특별한 날엔 미역국을 끓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철수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거든요. 고마워요, 철수 씨. 정말 감동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철수 씨는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있었어요.
미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가 깊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니.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철수 씨, 저희 나이에 나이가 많다고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철수 씨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철수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솔직하게 철수 씨와의 관계, 그리고 청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쁘고 응원할게요. 딸의 지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바로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 씨, 저 청혼 받아들일게요. 함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저의 대답에 철수 씨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첫사랑을 이루게 된 그의 감정이 전해져 왔어요. 고마워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으로요. 저는 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고 딸은 사위와 함께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살림을 어떻게 합칠지, 앞으로 어디서 살지 등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철수 씨와 함께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미숙 씨는 어떤 스타일의 결혼식을 원하세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첫 결혼식은 40년도 더 전이라. 그럼 이번에는 미숙 씨가 꿈꿔왔던 결혼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철수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드레스라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단정한 드레스는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숙 씨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울 거예요.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레스샵에 가서 드레스를 고르는 날, 딸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딸은 저보다 더 열심히 드레스를 골라주었어요. 엄마,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한번 입어볼래요? 딸이 골라준 드레스는 순백색에 소매가 있는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맞게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났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직 엄마로서만 살아왔지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워요. 딸이 옆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서 정말 기뻐요.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엄마의 새 출발을 축복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어요. 철수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결혼식을 올려본 적 없는 그에게는 더 특별한 날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실게요. 딸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신부의 팔을 잡고 입장하지만 저에게는 그 역할을 해줄 딸이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철수 씨의 모습에 마음이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희의 특별한 날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으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분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철수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박철수, 김미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철수 씨의 서약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었어요. 저는 김미숙, 박철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철수 씨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스한다는 것이 쑥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해 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철수 아버님을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저만 바라보며 사셨죠.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아버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딸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철수 씨는 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걱정 마세요. 평생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요. 그곳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인생 2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방이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남자와의 첫날 밤이니까요. 게다가 철수 씨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철수 씨는 침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철수 씨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들어온 후였죠. 이게 뭐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그 물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첩이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사진첩이었죠.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들, 청년 시절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을 간호하던 모습까지.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의 인생이 한 권의 사진첩에 담겨 있었어요. 미숙 씨, 나는 평생 결혼할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모시느라 내 삶은 뒤로 미뤄두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철수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순간 철수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님의 행복을 우선시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 이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철수 씨는 사진첩 사이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반지를 선물하라고 하셨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 간지를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결혼식에서 받은 새 반지보다 이 오래된 반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 나는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철수 씨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첫날 밤과는 전혀 달랐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진첩을 보여준 후 철수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숙 씨, 사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아내에게 꼭 보여주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노란 편지지에 쓰여진 편지와 함께 작은 손수건이 접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편지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쓰신 편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수 씨는 안경을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건 내가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뜻이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길 바란다. 이 손수건은 내가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이다. 비록 아버지는 일찍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평생 내 가슴에 있었단다. 이제 이 손수건을, 우리 가족의 사랑을 내 아내에게 전해주렴. 그리고 내 아내가 될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혹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너와 내 아내의 모습을 항상 지켜볼게. 행복하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철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편지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어머니는 절 만나지 못하셨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어머니는 늘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 믿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미숙 씨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철수 씨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옅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손수건을 미숙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철수 씨는 손수건을 제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철수 씨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 제가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눈 특별한 첫날 밤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오름도 오르고 바닷가도 거닐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철수 씨는 저를 위해 작은 카메라도 준비해 와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모아서 새로운 사진첩을 만들고 싶어요. 예전 사진첩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젠 미숙 씨와 함께니까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결혼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철수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의 1년을 담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어있던 페이지가 이렇게 추억으로 가득 찼네요. 사진첩에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요리하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때로는 다투다가 화해하는 모습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철수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이 운동하러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저와 철수 씨가 함께 생활하려니 가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습관이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줍니다. 사실 우리 나이에 재혼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철수 씨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가끔 코를 골아서 깨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누군가와 나의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67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7세 김미숙 할머니, 재혼 첫날 밤, 초혼 남편이 보여준 뜻밖의 행동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손주 유치원 참관 수업인데 며느리가 회사 휴가 못 냈대요. 엄마가 좀 가주실래요? 엄마가 가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진작 얘기 좀 하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몇 번째 부탁하는 거니? 엄마도 내일 일정이 있는데 엄마 매일 집에 계시니까 내일도 당연히 집에 계시는 줄 알았죠? 집에 있다고 시간이 남는 게 아니야. 나도 내일이 있어. 무슨 일요? 엄마 요즘 텔레비전만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미용실 예약해놨어. 머리하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머리는 다음에 하면 되죠. 애들이 중요하지. 참, 이번 주말에 집 비울 거예요. 처가 식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 가거든요. 주말에 화장실 청소도 부탁할게요. 내가 이 집 식모니? 너희 집은 너희가 좀 치울래? 아들아, 내가 너 키울 때는 새벽에 식당 문 열면서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했어. 이건 며느리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엄마한테 하라고 하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자식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점점 작아지는 내 존재감에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아들은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며느리는 눈치 주는 것 같고 손주들은 어느새 커서 방문 닫고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일상이 익숙해지셨나요? 식구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괜찮은 척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눈물 흘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의 그 배신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는데 그저 아들과 손주를 돌보는 도우미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 같은 서글픔을 느껴보셨나요? 나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결정권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의 집을 나와 새 인생을 시작한 박미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자입니다. 올해 68살이 됐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날,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모든 건 3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랑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외롭게 지내던 저를 아들이 데려다 함께 살자고 했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점점 저를 짐처럼 여기는 눈치였죠. 손주들은 커가면서 저와 대화도 줄어들고 아들은 일에 치여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설날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우리 집이 너무 좁아. 어머니, 방도 있고, 이제 우리 애들도 크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번 재산이에요.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그건 가족으로 함께 하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남편이 남겨준 개인 통장에는 아직 적지 않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상가 건물도 있었죠. 아들도 모르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여행을 간다고 했죠. 아들도 출장이라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저는 그 3일 동안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상가 건물을 금매로 팔았고 모든 귀중품과 통장을 챙겼어요. 어제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집을 나왔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제 여동생에게 연락했고 지금은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어요. 내일은 제주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전화기에는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겠죠. 하지만 전 받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요양원에서 천천히 늙어가는 것보다 남은 인생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들이 저를 진정으로 필요로 했다면 짐처럼 여기지 않았겠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사는 타인일 뿐이에요. 어쩌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나요? 하지만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은 짧고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렇게 집을 나온 저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여동생이 알아봐 준 전원주택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집.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어요. 미자 씨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집 근처에 살던 이웃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저도 제 담대함에 놀랐어요.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68살에 갑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하다니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처음 며칠은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마침내 전화를 받았죠.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진정으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이 결정을 존중해 주렴.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요양원 얘기를 했다고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제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망설임. 모두 제게는 보였으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눈치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차츰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2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제주도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엄마, 집이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아들은 제 새 집을 둘러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정말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응. 여기가 좋아. 나도 내 인생이 있잖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저희 집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역시. 결국 집 문제였군요. 제가 집을 나오면서 집 문제가 걱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은 명의상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으니까요. 걱정 마.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이제 내 집이야.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그럼 상가 건물은요? 그건 팔았어. 내가 여기서 살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그 재산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돈은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하지.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는지, 요양원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일과 육아, 그리고 노부모 부양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네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예요. 단지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아들이 돌아가기 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과 함께 놀러 오면 어떨까? 여기는 좋은 휴양지이기도 하잖니. 아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음 달에 아이들과 함께 올게요.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모두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미자 씨, 우리 내일 해녀 체험하러 가자고. 이왕 제주도에 온 거 해녀 체험은 해봐야지.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나이에 무슨 해녀 체험이냐며요. 하지만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해녀 체험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즐거웠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경험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바닷속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비록 5분도 못 버텼지만 그 짧은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박미자 씨가 오늘부터 우리 막내 해녀야. 해녀 할머니들의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주말마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름 등반도 하고 제주 시장 구경도 하고 때로는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립기도 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손주들 생각이 많이 나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되새겼어요. 이건 단절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거리두기였으니까요. 약속대로 한 달 후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10살 큰 손주와 8살 작은 손주는 제주도에 온다는 소식에 신이 났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주도의 바다가 정말 많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손주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갔고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아들아, 이제 정말 괜찮니?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며느리가요. 엄마가 재산을 다 처분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랬겠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하고 눈치 보는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결국 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옳았던 거예요.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니? 처음에는 많이 화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것들을 이제는 며느리가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어쩌면 이것도 좋은 변화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며느리는 왜 같이 안 왔니? 아직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같이 올 거예요. 어머니께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조금 긴장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며느리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테니까요.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저는 여느 때처럼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가족이란 무엇일까? 꼭 한 집에 살아야만 가족일까?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가족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제주도의 박미자라고 부르며 반겨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며느리였죠. 혼자서요.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아들도 아닌 며느리가 혼자 제주도까지 찾아오다니요. 분명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지난 15년 동안 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특히 요양원 이야기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요. 사실 그건 정말 진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특히 아이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모든 것을 그리워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아려왔어요. 손주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찡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집이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저희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그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제가 마침내 입을 열자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돌아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았어. 여기서의 생활이 좋아. 며느리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제가 바로 승낙할 거라고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와 단절하고 싶은 건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들과 손주들이 오는 것처럼 너도 언제든 와도 좋아.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가족인 건 변함없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 다시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저희를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가족이 된 거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찍은 최근 사진이었어요. 이거 어머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항상 가족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가족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구나.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특히 상가 건물을 파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건 솔직히 저희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결국 재산 문제였군요.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건 어머니의 재산이고 어머니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재산으로만 혹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 같아 정말 부끄러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변화였으니까요. 알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구나.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게 좋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냐고? 며느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끔은 외롭기도 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밤이 깊어갈 때면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곤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외롭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얻었어. 내 나이에 이런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난 요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중이야. 며느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68세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아 찾기란 말이 의외였겠죠. 여기서 난 그저 박미자란 사람으로 살아. 누구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말이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 며느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가끔은 그런 자유를 꿈꾸기도 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니 가끔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여성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는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죠. 그럼 가끔 여기 와서 쉬다 가는 건 어때? 너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할 테니.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그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정말요? 제가 와도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이 집은 충분히 넓으니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와도 좋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쩌면 그녀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갈망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요. 말하고 보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도 지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를 공항으로 배웅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건 며느리를 향한 일종의 연대감, 그리고 이해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야. 며느리가 떠나고 저는 평소처럼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하다가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되다니요. 한 달 후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왔어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며느리는 더 편안해 보였고 아들도 더 밝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올 거예요. 손주들의 순수한 기쁨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곳이 할머니의 집인 동시에 즐거운 여행지가 된 모양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 셋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란 꼭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관계였으니까요. 서로를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에요. 고마워. 너희들.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후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가족이요. 아들 가족은 2달에 한 번씩 제주도로 여행을 오고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가 그들과 시간을 보내곤 해요. 며느리와 저는 종종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죠. 이제 저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노인정에서는 제주도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가끔은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기도 하고요.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름의 푸른 바다, 가을의 거친 파도, 겨울의 고요한 수면, 그리고 봄에 생기 넘치는 해변.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느끼며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미자 씨, 오늘 문화센터에서 사진전 연다던데 같이 갈래?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경험에 더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전에는 늘 안 돼, 못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이제는 왜 안 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문화센터의 사진전은 제주 할머니들의 새 출발이라는 주제였어요.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제주도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였죠. 사진 속 할머니들의 밝은 표정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 봐.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네. 김순자 할머니와 웃으며 전시를 둘러보는데 문화센터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다음 전시회에 참여해 주실래요? 제주 새내기 할머니들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인데 박미자 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좋아요,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 이야기가 전시회의 일부가 되었어요. 40년 집을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한 68세 할머니라는 제목의 코너였죠. 전시회가 열리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대요. 손주들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고요. 그들은 전시회 소식을 듣고 깜짝 방문한 거였어요.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셨군요. 어머니, 며느리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아들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요. 손주들은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그날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고 제주도의 맛집에서 식사도 했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무척 특별한 시간이었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과 행복감이 있었으니까요. 식사 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서울집이 너무 좁아졌어요.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또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혹시 엄마가 서울에 오실 때 머물 수 있게 작은 방 하나 마련해도 될까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요. 엄마의 방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처럼 함께 살자가 아니라 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고마워. 그럼 좋지. 며느리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전시회 이후 저는 더 많은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노인 자원봉사단에 가입해서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어느 날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 할머니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박미자 씨, 나도 집을 나오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자문해 보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 대답이 예라면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제주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웃들도 저를 서울에서 온 박미자 할머니가 아닌 그냥 우리 동네 미자 씨라고 부르게 되었죠. 동네 노인정은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죠. 미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 올레길 걷기 어때?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제주도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올레길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등산이냐며 스스로 한계를 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올레길을 걷던 날,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20대에 결혼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보살피고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자 씨, 저기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눈부신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짙은 푸른색에서 옥색으로 변하는 바다. 그 아름다움에 잠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광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우리는 참 행운아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대답은 분명했어요. 그래. 난 지금 행복해. 다음 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집 이사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면서 제 방도 예쁘게 꾸며놓았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서울에 좀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새 집도 보시고 손주들도 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 가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는 그곳에 살던 집이 아니라 아들 가족의 집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큰 차이죠. 서울에 도착한 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공항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손주들은 제가 가져온 제주도 선물을 받고 신이 났고 며느리는 제가 훨씬 건강해 보인다며 반겼어요. 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밝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저만의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책장도 있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서울에 오실 때 편하게 쉬실 수 있게 꾸몄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방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했어요. 이건 단순한 방이 아니라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표시였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즐거웠어요. 손주들과 함께 박물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때로는 아들 부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손주들을 돌봐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었고 언제든 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으니 다시 함께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대답은 확고했어요. 고맙지만 난 제주도에서 계속 살 거야. 그곳이 이제 내 집이고 내 삶이 있는 곳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아들이었다면 계속 설득하려 했을 텐데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이 방은 항상 어머니의 방이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관계였으니까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족. 제주도로 돌아온 후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2년 전 집을 떠나던 그날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의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채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만 지금의 저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을 찾았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연장에는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50대, 심지어 40대도 있었죠. 모두 자신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68세의 집을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가족과의 갈등,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점점 더 강해졌고 행복해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요. 청중 중 한 분이 질문했어요. 가족을 떠나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특히 손주들에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불행한 할머니보다 행복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더 좋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며느리도 있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독립적인 삶을 권유하고 싶은 딸도 있었어요. 박미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삶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보람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만약 그날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눈치 보며 소외감을 느끼며 내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행복해요. 문득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서울에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3번째 아이예요. 엄마가 제주도로 떠나신 후에 우리 부부 관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 선택이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그리고 고마워. 내 이름을 따서 지어준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제 삶의 새로운 장이 또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이제 저는 3번째 손주의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을 물려받은 손주예요. 다음 날 동네 노인정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나눴어요. 축하해요. 미자 씨. 이제 정말 대가족이네요. 김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고요. 그날은 제가 간식을 사서 모두에게 대접했어요. 마치 돌잔치처럼요. 비록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정도 서울에 머물며 며느리를 도와주기로요. 물론 시어머니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이제는 저와 며느리 사이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결심한 대로 저는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제가 마련해 둔 그 방의 짐을 풀고 출산 준비를 도왔죠. 집안 청소도 하고 아이들 식사도 챙기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했고 아들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집에서 손주들을 돌봤죠. 몇 시간 후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손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들은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우리 여동생이 생겼어요. 여동생. 다음 날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고요. 이름은 최미자로 지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애칭으로는 미미라고 부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이름을 물려받은 작은 생명.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몸무게가 제 가슴에 와닿았죠. 미미야, 안녕. 난 내 할머니야. 우리 미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구나. 약속대로 저는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며 며느리를 도왔어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고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도 했죠.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며느리와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제가 아들을 키웠던 경험, 그리고 제가 받았던 시어머니의 도움에 대해서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며느리의 그 말이 제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불편해하고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이제 서울에도 제주도에도 제 자리가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두 곳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제주도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제주도에
전통차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주도에는 다양한 허브와 꽃으로 만든 전통차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감귤꽃차에 관심이 갔어요. 감귤꽃차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였는데 김순자 할머니가 권유해서 같이 듣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미자 씨, 당신이 만든 차가 제일 맛있어요. 소질이 있나 봐. 강사님의 칭찬에 기뻤어요. 70살이 되어가는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왕 배운 차 만들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작게라도 나만의 차를 만들어 판매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몇몇 지인들에게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박미자 씨의 감귤꽃차. 정말 향이 좋아요.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로 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죠. 다행히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 중 한 분이 컴퓨터를 잘 다루셔서 도움을 받았어요. 손주의 도움도 큰 힘이 됐고요. 온라인 쇼핑몰 이름은 미자의 꽃차로 정했어요. 단순하지만 저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 좋은 차를 만들었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주도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미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사업가가 되다니.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업가라니.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70세에 차 만드는 사업가가 된 거였어요. 이 소식을 아들에게 전했을 때 아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도 엄마가 만든 차 마시고 있어요. 며느리가 엄마 쇼핑몰에서 주문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뻤어요. 제 차를 가족들이 마시고 있다니 어쩐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3년 전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찬 채 도망치듯 집을 나왔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집을 나온 것은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70세 제주도에 살며 차를 만드는 소규모 사업가가 되었어요. 매달 한 번은 서울의 가족을 방문하고 가끔은 그들이 제주도로 놀러 와요. 작은 손녀 미미는 이제 2돌이 되었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할머니 하고 반갑게 불러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상상 이상으로 좋아졌어요. 요즘은 종종 전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육아나 가정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친구로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박미자 씨, 오늘 천혜향으로 새로운 차를 만들어 볼까요?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정말 놀라운 여정이구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니.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떠날 수 있는 용기. 저는 68세에 그 용기를 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미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68세의 집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박미자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세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